자, 안녕하세요. 삼국유사와 떠나는 진기하고 신기한 이야기들, 역사와 신화 속의 간극을 찾아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추모왕 이야기. 주몽이라고도 하고 추모, 그냥 원 발음이 아마 추모 쪽이 좀 더 가까웠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주몽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몽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예전에 드라마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우리나라에서는 고평가가 되면서 고구려에 대한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다물이 고토를 회복한다, 원래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방의 어떠한 땅, 예전 땅, 만주 땅,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픈데, 요즘은 그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예민하고, 그 다음에 국제 관계도 얽혀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상무 정신, 요즘은 상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그때는 체육 이런 거 하시다가 군대 가시면 상무 이렇게 해가지고 팀도 있고 막 이랬었죠.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상무 정신, 그 다음에 고구려에 대한 부분, 그렇다 보니까 마치 광개토대왕 막 하면서 엄청난 뭔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라가 더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라는 대역전극을 펼쳤던 나라고, 진짜 쩌리에서 시작해서 최고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시기 된다는 거, 그리고 진짜 고구려가 강했으면 과연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겠는가, 그 다음에 신라나 백제는 어떻게 버텼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생각보다 고구려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이 넓다고 꼭 나라가 좋은 거냐? 그건 절대 아니죠. 물론 미국같이 땅이 넓기 때문에 강력한 나라도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러시아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 생각하면 또 사뭇 다르죠. 땅으로만 따지면 진짜 다 한가닥 하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가보면 사람 별로 없고 자연보호구역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죠. 한쪽은 상업지역인데 한쪽은 자연녹지. 이래서 건물 행사도 안 되고, 집을 지으렸더니 무슨 10%, 20% 막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땅. 그래서 땅 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더라. 그리고 당연히 고구려나 이런 쪽은 기마 민족이니까 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몽이 활 잘 쏘는 사람이 주몽인 거고, 지금 오늘 이야기에서도 이제 또 활솜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부여의 해모수 계열에서 이제 부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만주 쪽이 어떻게 보면 공통된 문화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부여의 이제 해부루, 그 다음에 그것을 잇는 금화왕이 있었고, 그 금화왕의 아들들과 7 아들들과 경쟁하는 유아 부인의 아들 주몽, 그리고 활도 잘 쏘고 그 다음에 능력도 있고, 그래서 금화왕의 아들들의 견제를 받게 되는 거고,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특히 유목민 같은 경우는 자기 세력을 딱 모아가지고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 주몽 이야기도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결국 뒤집어 버려요. 징기스칸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국간 관리를 시켰더니 마국간을 잘 관리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경쟁자에게 굴욕을 주는 거예요. 좀 하천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굴욕을 줘서 네 위치를 좀 잘 알아라 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몽이 가장 좋은 명마의 혀를 뚫어서 음식을 잘 못 먹게, 그래서 그 명마가 이제 좀 비리비리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다른 말들은 살찌우니까 그 금화왕의 아들들이 보고 다른 말들은 이제 이렇게 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최고의 명마였죠. 그래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때 자기는 이제 혓바닥 이렇게 상처를 낸 거를 치료해서 그 말을 살찌게 해서 자기 말을 만들고, 나중에 도망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인식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런 행동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근데 탈해왕이 호공에게 사기친 거,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호공의 집을 뺏으면서 이게 원래 우리 조상 대대로 살던 집이었었고 그거를 사기를 치려고 밤에 가서 숯 같은 걸 묻어놓고 자 봐라 여기가 우리 집안이 대대로 대장간을 해왔던 데다 이렇게 사기쳤더니 참 지혜로워요 라고 말을 한다. 야 그거는 범죄야. 그런데 왜 그걸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여기 주몽에게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마구간 관리를 시켰더니 좋은 말에다가 상태 안 좋게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차고 관리를 시켰더니 페라리 자꾸 전기 부속품 이상한 걸 만져놔가지고 그거는 시동이 잘 커졌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못하겠어 이러니까 그거 너나 해 이러니까 그럼 내 건가? 이러면서 자기가 이건 굉장히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다 슬기롭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기원 전후의 윤리 판단이 오늘날과는 달랐다. 라고 하는 점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은 그렇고 저렇고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가설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들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만난 것들에 그거 있잖아요. 뭐 동성동봉금지법 폐지, 그 다음에 간통죄 폐지 이런 거 이게 윤리적으로 굉장히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거든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가치들이 그게 타당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되게 재밌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00년 뒤에도 윤리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해 볼 수 없다. 조금 이게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공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그것은 실체가 없어. 실체는 없지만 그러면 그 윤리관이 없느냐? 있죠.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윤리라고 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이렇게 개정 규정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고 그런데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어 라고 해서 오늘 현대적 가치로서 주몽이 그렇게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탈해왕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 저것들은 좀 이상하다. 참 꼬롬하다. 꼴짭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점들의 차이가 존재한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주몽이 머리를 썼지만 7명의 금화의 아들들에게 몰리게 되고 그리고 결국 엄니대소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게 오이마리 협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여러분 자녀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저 어렸을 때는 오이마리 협보 이런 얘기들이 막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성과 한음과 더불어서 그게 TV 인형극 뭐 이런 데서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죠. 지금 뭐 누가 이런 데 관심이 있나? 그래서 엄니대소에 딱 가가지고 내가 하느님 해모수의 아들이고 천재 해모수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백의 외손자다. 그리고 그 하백의 하는 아마 황하가 아니고 바레만이었을 거다. 아니 바레만이 아니고 저 누구야? 요하였을 거다. 제가 그렇게 추정을 했었죠. 그런데도 그 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연결성을 가지게 됐을 거다.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북이하고 자라 같은 걸 쫙 올려서 그걸로 다다다다다 해서 건너갔다더라. 모세죠. 모세죠. 동네마다 다 한 명씩 있는 그런 모세. 무리를 걷든 뭐 물을 가르든 뭐 근데 저는 주몽이 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만 빠르면 무리는 걸을 수 있죠. 그 속도를 못 내서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모세는 불가능하죠. 홍해가 갈라져도 물을 빼도 그 즉시 물이 마르지 않는 이상 사람 못 건너죠. 바닷물 빠지면 바로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거죠. 비데를 써도 휴지는 필요하다. 이해가 됩니까? 물론 휴지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냥 바람 기능으로 계속 한 5분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이집트 군사가 와서 죽이겠죠. 앞에 나가면 이게
그게 이런 맨땅 같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 빠진 바다가?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니 한강 가른다고 생각해봐. 그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맨땅 걸어가듯이 야 강간으로 갈라졌다 가자 이게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습니다. 그건 진짜 아주 유치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니까. 다 죽지. 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몽이 조금 더 타당하다더라. 주몽이 진짜 겁나 빨리 뛰면. 물론 인간으로서 속도가 나올 수 있는 속도는 아니지만 주몽은 데미갓이잖아. 반은 신이잖아.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가능한 거야.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하백의 외손자고 이게 있잖아. 작아지. 그렇게 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 그 물을 건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못 쫓아온다라고 하는 고대 전설이나 이런 신화 구조에서의 공식적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나중까지 계승이 돼요. 그래서 주역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토정 비결을 봐도 큰 물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섭대천 물을 건너면 세상이 바뀐다. 그다음에 더 이상 그 전과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졸본부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여가 있고 동부여가 있고 졸본부여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졸본이라고도 나오고 홀본이라고 나오는데 홀본이 아마 더 가능성이 있는 발음일 겁니다. 마치 주몽과 추모처럼 주몽과 추모처럼 그렇게 해서 홀본부여 쪽으로 가는데 저게 뭐 얘기들이 좀 복잡해요. 홀본천이 있는데 졸본천이 있는데 주몽이 거기에 이제 약간 이렇게 머물렀다 해서 됐다라는 것도 있고 가니까 거기에 이미 졸본부여가 있었대. 그리고 그 왕에게 세 딸이 있었는데 둘째 딸이 이제 조금 혼자 살고 있었대. 아들 둘이 있고 혼자 살고 있어. 아이 뭐 가능한 얘기잖아. 돌싱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돌싱. 그렇게 해서 주몽을 보니까 왕 입장에서 왕이 진짜 큰 조선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다. 저 시대에 저 유목민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족국가 비슷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똘똘하고 재주가 좋아. 그래서 그러면 뭐 나에게 중고 딸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좀 해볼란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주몽도 중고였습니다. 나중에 이제 유리왕이 오잖아. 우리가 그거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잖아. 그래서 유리왕이 오니까 뭐 주몽도 뭐 그렇게 그래서 중고 연합이 만들어지죠. 재활용팀, 재활용 드림팀 이거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게 소선호라고 하는 삼국사기의 또 다른 설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그 유명한 소선호입니다. 고구려를 만드는 최고의 공신 중에 한 명. 그 다음에 나중에 백제를 만들었었던 여성. 한 여자가 두 개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한국사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 중에는 기황후와 더불어서 최고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생 역전하는 그게 이제 소선호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소선호 그때 이제 데리고 있었던 아들이 비류하고 온주예요. 원래는 우태라고 하는 사람의 얘네가 피라고 몰라 저게 주몽 아들이라고도 나오는데 저 우태 아들인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낳은 정도 있지만 기른 정도 있거든요. 특히 유목 같은 경우는 기른 걸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가 기른 정 중심이 어떻게 보면 더 크고 동아시아의 농경 문화는 아시다시피 혈통이죠. 내 자식이어야 되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렇게 소선호에게 자기가 의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라의 기틀을 가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고구려를 세운 뒤에는 홀라당 자기 아들이 부여해서 오니까 내 아들이 태자. 소선호 입장에서는 갑자기 뒤통수를 두드려 맞고 이게 인생인가?
아, 첫째 남편 복이 없는데 둘째도 그랬구나. 이게 내 팔자였는가. 이렇게 해서 자식을 따라서 남행하는. 그렇게 해서 백제를 세웠다더라. 그런데 또 가보니까 우리 속담에 그거 있지. 남편 복 없는 놈이 자식 복도 없다. 이게 조금 비슷하게 갑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길게 안 나와서 스토리에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도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게 동국 이삼국집에도 좀 일부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스토리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려시대 때 이걸 정리할 때도 말이 고려시대 때 정리지 저게 기원 전후 이야기를 정리하는 거니까 이미 고려시대 때도 한참 지난 얘기죠. 1000년 이전 얘기인데 뭐 얼마나 남았겠어. 그러니까 오락가락한 얘기들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비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주몽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비류가 나와요. 그게 비류국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졸본부여까지 가기 전 사건인지 아니면 졸본부여에 가서 좀 눌러 앉고 난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비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그리고 그 왕이 송양이야, 송양. 송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또 그렇게 해서 주몽이 이렇게 오니까 야, 너네랑 같이 이렇게 있기에는 우리가 땅이 좀 좁다. 그러니까 주몽한테 내 밑으로 들어와.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호랑이가 개 밑으로 들어갑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시전을 하죠. 주몽이. 약간 이제 능력자니까. 주몽은 능력자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한번 겨뤄보자. 그렇게 해서 활로 또 겨뤄. 주몽이 주특기가 활인데 왜 활로 겨뤄? 그러니까 네가 지지. 그래서 송양이 이렇게 백보 밖에서 이렇게 해서 쌌대. 거기 이제 사슴 같은 거 하나 그림 놓고 이렇게 쌌대. 그랬더니 그게 뭐 맞나 안 맞나 뭐 이러고 있더라는 거요. 그랬더니 주몽이 됐고 거기다가 옷가락지 하나 놓으라고. 나는 옷가락지. 사슴 됐고 옷가락지. 사슴 그림. 그럼 누가 맞추냐? 그러니까 한쪽은 양궁인데 한쪽은 이제 사격이지. 관역 조그만 거. 그리고 옷가락지를 딱 놨더니 주몽이 거기서 활을 땡기니까 그 옷가락지 사이로 화살이 딱 들어가면 옷가락지가 짱 하고 깨지더라는 거야. 멋지지. 그랬더니 저 사람이 깨갱 하더라는 거야. 이게 안 되겠는데? 굳이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 한 가지. 굳이 왕이 활을 잘 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장군이 잘 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서는 일단은 그거야. 김수로 왕하고 뭐 탈해 왕은 변신술로 겨뤘는데 여기는 활입니다. 그리고 이 활은 사실은 땅에서 쏘는 활이라기보다는 나중에는 이제 저쪽 유목민족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말 위에서 쏘는 마상활이에요. 마상. 몽고가 그렇게 잘 나가고 고려에서도 그 배사법 쓰거든요. 그 고구려 고문벽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을 앞으로 달리면서 뒤로 해서 쏜다니까. 이게 진짜 짜증나는, 상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짜증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쟤는 따라가면서 계속 화살까지 맞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걔가 화살을 잘 쏘면 방어구가 있어도 거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화살이. 이거 진짜 짜증나거든.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몽이 저 송양이라고 하는 사람을 찌그러뜨리고 하여튼 송양이 또 딴소리를 하더래. 나라가 오래돼야 된다. 오래된 나라야말로 정통성이 있다. 그랬더니 또 주몽 밑에 신하가 저 비류국에는 북이 있는데 그 북이 신령한 북입니다. 뭐 자명고 같은 게 있었는가 봐. 자명고 압니까? 호동왕자 낙난공주 할 때 그 자명고. 자명고를 이제 보통 북을 통한 연계 시스템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봉화 연계 시스템처럼 북 연계 시스템. 뭐 스스로 울리는 북이 어디 있겠어. 누가 치겠지. 그러니까 봉화나 파발마처럼 북을 통해서 딱딱딱딱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이제 평야지대에서 말 타고 쫙 밀고 들어오면
그게 순식간에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소리가 말보다는 빠르겠지. 그래서 그런 걸 연결 시스템을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국토를 수호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그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는 거거든. 저 낙난공주가 남자의 눈이 멀어서 그 굉장히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남자를 선택할 거냐, 국가를 선택할 거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신하고 가서 제대로 끝나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약간 비극으로 끝나지. 딜레마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뭐 그런 또 신령한 북이 있었는가 봐. 북하면 저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건 두 가지. 그런 식의 어떤 군사용 북 아니면 무속적인 신령한 북이 있어요. 쟤네들이 이제 북 치면서 신을 부르거든. 샤먼들이.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신령한 북일 수도 있어.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 북이 아주 영험한 게 있대.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변증을 하려고 하니까 또 주먹 밑에 있는 놈이 형님 제가 훔쳐오겠습니다. 이게 또 뭐요? 그렇게 해서 훔쳐왔대. 훔쳐왔대. 그렇게 해서 정당성을 없앴고 그 다음에 주몽이 썩은 나무로 궁궐을 짓더래. 그래서 나중에 저 송양왕이 와가지고 야 너네 궁궐 얼마나 오래됐어? 이랬더니 썩은 나무로 지어가지고 우리는 되게 오래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결국 주몽이 비류국을 먹었대. 이게 무슨 야바우도 아니고 근데 이런 게 다 지혜로운 거라니까. 그 당시 지혜라니까. 이게 비류국을 결국 접수를 합니다. 주몽이. 그래서 저기에서 비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걸로 봐서 우태라고 하는 사람이 소선호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우태라고 하는 사람이 비류국계였었나? 그냥 추정해. 그냥 맨바닥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름 발음 비슷한 거 갖고 그냥 추정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왜? 자료가 너무 적어. 다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런 정도 추정만 한번 해볼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비류하고 온조의 아버지로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우태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그런데 나중에 결국 유리가 와가지고 주몽을 잇는 걸로 봐서는 주몽은 혈연 중심자고 자기 진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는 엄마가 데리고 온 아들로 보는 게 정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아들이었으면 뭐 유리가 첫째라서 왕이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비류하고 온조가 굳이 나갈 필요는 없잖아. 그냥 그렇게 또 살면 되지. 뭐 이복 형제, 조선시대 때 이복 형제라고 해서 뭐 다 나가나?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가 불만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건데 비류 입장에서는 다음은 안 가? 이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낙하산이 내려온 거야. 추정해 보면 그런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을 보면 비류하고 온조는 아마 우태 아들이었을 거고 나중에 우태가 죽고 난 뒤에 주몽과 결혼하는 과정에서 주몽 아들이 됐겠지. 그런데 주몽은 희한하게도 유몽 문화는 사실 기른정 중심이거든요. 기른정 중심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도 서구화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은 성씨가 다르거나 꼭 내 자식이 아니어도 내 자식으로다가 잘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전 같으면 그런 식 일들이 벌어지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네가 왜 그런 짓을 하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지금은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친한 쪽으로 가는 거죠. 주몽은 희한하게도 저는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생각해요. 유몽 문화에서는 아무튼 비혈통 계열이에요. 유몽에서는 능력 중심과 능력 플러스 친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몽이 홀본부여에서 저 홀본부여를 계승할 수 있는 것도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혈통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지금 자기는 그렇게 받아놓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자 봐봐 37년에 고구려가 지금 주몽이 왕이 되니까 나라를 만들고 왕이 되고 나서 저건 이제 넣은 거죠. 비류국도 넣고 그 다음에 졸본부에도 넣고 이래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기본 틀을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야 라고 했는데 BC 19년에 유리가 오죠. 유리라고도 나오고 유류라고도 나옵니다.
비류, 유류 이렇게. 그래서 유류가 더 맞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더 맞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또 류 발음인가 싶기도 하고. 자, 한자 발음 아닙니다. 다 옛날 우리 발음인데 그걸 이제 음차해서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저게 오락가락하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본부여라고 나오고 홀본부여는 저희 광개토대왕 비문 같은데 홀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자 발음하고 또 달랐을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발음 잘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유리가 오게 되는 거죠. 유리는 예씨 아들이고 얘네보다 형이죠. 얘네보다 형. 진짜 형이었는지는 모르겠어. 얘네보다 당연히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형인지는 뭐 형이라고는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서로 따로 결혼해서 했으니까 뭐 누가 아빠인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유리가 이제 오게 되죠. 그 오게 되는 사연이 있잖아.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되게 많았었는데, 뭐 전설고양이나 인형극에서 보면 제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잖아 맨날. 저 유리가 이제 문제를 일으켜 약간 말썽꾸러기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불러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가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애들이 너는 아버지도 없대요 이러면서 이제 놀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삐뚤어질 테다 이러면서 이제 유리가 좀 삐뚤어지고 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좀 크니까 너네 아버지가 원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너네 아버지를 찾아가려면 여덟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돌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거기에 너네 아버지에 대한 단서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했대잖아. 그렇게 해서 8개의 이렇게 8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주춧돌 위에 소나무 기둥을 세운 거죠. 그래서 걔가 산천을 다 다니고 그런 데 있나 해서 다 다녔더니 없었고 물 먹었고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 기둥이 이렇게 팔각형 기둥 위에 소나무를 이렇게 댔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아니, 우리는 그런 기둥집들이 있는데, 이런 뭐 조선시대 이런 한옥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다 있는데, 고구려 쪽도 과연 그런 걸 썼나? 걔네 텐트 치면 그 밑에 돌 위에다 올리는 거 아니거든? 가능한가?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고구려는 농경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구려 중에서 쟤네 쪽은 농경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쟤는 또 원래는 부여잖아 지금. 부여에서 도망오는 거잖아. 그래서 좀 더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저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뭐 이야기니까 그렇다 치고, 거기서 그 돌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구멍을 뚫어놓고 그 구멍에 뭐 이렇게 칼이 부러진 게 있었다잖아. 구멍을 뚫어놨다 하는지 무슨 그 주춧돌을 들었다고 하는지, 주춧돌 들었으면 난리 납니다. 집 절단 납니다. 아버지 왜 이런 데다 묻으셨어요? 집이 날라갔어요. 이렇게 됐겠지. 그래서 뭐 찾으니까 칼 부러진 거가 있다는 거잖아요. 칼 부러뜨리고 거울 부러뜨리고, 예전에 그게 신표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절이라고도 하는 거고, 그런 게 한번 부러지면, 여기서 거울은 유리거울 아니고요, 동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깨지면 그 파편이 똑같은 게 없겠지. 그걸 위조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열쇠지, 열쇠. 그렇게 해서 그 신표를 가지고 이제 주몽한테 갔더니 주몽이 그걸 딱 꺼내면서 딱 맞아보면서 부절이 아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가 내 자식이다. 이게 DNA 검사지. 위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으로 봤을 때는 딴 놈에게 대신 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네가 내 자식이다 이러면서 유리를 날름 19년 왕된 지 한 19년 만에 얘가 왔어. 그러니까 일찍 온 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대략 계산해 보면 한 뭐 18년 정도 뒤에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일찍 온 것도 아니야. 그 기간 동안 비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음은 난가? 그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다음은 난가? 어머니 지분도 있는데, 제가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의 새로운 남편이 전체를 먹었으면 그 여성 지분이 상당하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냥 대기업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첫째 딸도 아니고 둘째 딸 사위가 그 기업을 계승했잖아.
그러면 그 후광은 물론 그 사위가 잘한 것도 있겠지만 그 소선호라고 하는 그 집 딸이 역할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걸 그냥 생각만 해도 대충 그렇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첫 아들이니까 난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비류가 오면서, 유리가 오면서 이게 뭔가? 난가에서 뭔가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쟤네가 어리냐? 절대 안 어리죠, 지금. 절대 안 어리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소선호, 이제 팽당해서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건 소선호죠. 소선호죠. 그리고 그걸 부추겼었던 건 비류 같아요. 비류 같아요. 그래서 이 연합 세력이 빠져서 백제로 내려가는 거죠.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남편이 잡을 수도 있었겠지만, 쿨하죠. 주몽은 최소한 질척거리는 스타일은 아니라더라. 그 얘기는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소선호와 비류 계열의 어떤 강력한 정치적 힘 때문에 추몽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고 그거를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 주몽이 안정되고 난 뒤에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유리라고 하는 사람은 외래에서 도래한 거니까 그래서 내 세력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기존에 있었던 이 졸본부여의 세력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소선호하고 비류 쪽은 내려가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밀리는 거죠. 밀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제 쪽으로 지금 현재 마한 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쪽으로 내려가다가 전라도, 충청도, 그다음에 서울, 경기 쪽까지 다 내려가다가 그래서 주몽의 혈통주의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거를 혈통주의로만 이해할 거냐? 안 그러면 세력 판도의 변화로 얘기할 거냐?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래서 원래 졸본부여에 자기를 지지하던 세력들이 너무 이제 비대해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개국하고 난 뒤에 항고주 우방이 개국하고 난 뒤에 여태우가 그 공신들을 다 싹쓸이를 하죠. 그런 일들이 나라 만들고 나서 여러 번 다 있었습니다. 명나라 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개국 공신들. 왜? 감당하기가 쉽지 않거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냅뒀을 때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쉽지 않아요. 나는 내가 대장이니까 버텨. 근데 내 아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하는 그러한 제거 수순에서 볼 거면 세력 집단 때문에 혈통을 강조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혈통을 내리기 위해서 소선호 계열을 이렇게 날렸다라고 하는 판단도 가능해요. 그런데 고민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년 뒤에 저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 되자마자 바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소선호하고 비류가 어떻게 보면 연합체예요. 이게 조금 더 가깝고 그 다음에 온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진짜 대단해요. 왜? 온조가 저런 놈일지 몰랐지. 비류는 약간 나대는 스타일인데 진짜 무서운 건 온조였던 거야. 최후의 순장은 온조입니다. 그래서 온조가 백제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특이하고 소선호는 팽을 당하고 그리고 나댄 건 비류고 최후의 승자는 온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결국 이 비류는 털을 잘못 잡았지. 그게 지금도 인천에 미추홀이 있습니다. 미추홀구가 있어요. 거기다 털을 잡았더니 물이 좀 짜고 바닷바람 부는 쪽에 하니까 이게 조금 좀 안 좋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비리비리하고 결국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온조는 거긴 아닌 것 같아. 부동산에 안목이 있는
온조 씨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남 위례성. 여기서 하는 한강입니다. 한강의 남쪽의 위례성. 지금 풍납토성 되겠습니다. 결국 비류백제가 무너지게 되고 와해되고 그 다음에 온조백제로다가 흡수되죠. 그래서 십제, 원래는 십제죠, 십제. 여기 10명의 신하들이 온조를 지지하고 있었고 소선호는 비류를 지지했던 것 같아요. 내려간 세력 중에.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자신들을 고구려하고 분리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뒤어서 와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쟤네 성씨가 부여씨잖아. 부여씨잖아.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부여잖아. 어떻게 보면 진짜 부여를 계승한 거야말로 팩제야 라고 성씨에 갖다가 박아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온조가 비류백제하고 소선호 세력까지 나중에 병합하면서 십제에서 백제로 이게 무성의하게 짓는다. 삼국 통일했으면 천제가 될 수 있었어. 백제가 삼국 통일하면 천제. 저 북쪽까지 먹었어요. 그러면 만제. 야, 이거 얘네 이름 너무 무성의하게 짓는 거 아니야? 너네 왜 그렇게? 아니에요. 백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가득하다 라는 상징이에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같은 계열에서 나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같은 부여계에서 부여계 안에 고구려의 주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온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온조백제가 실제로 이것도 두 가지가 나와요. 비류백제가 먼저 있었고 그거를 온조백제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인천 쪽에 비류백제, 그 다음에 서울 하남 쪽에 하남의 위례성에 온조백제, 이렇게 양립하다가 이쪽이 망했다라는 설도 있고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먼저 시작해서 했고 이게 와해되면서 얘가 두 번째로 해서 이걸 흡수했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성이냐 시차성이냐, 동시성이냐 시차성이냐,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계승한 쪽이다. 이걸 계승했다. 그런데 계승했는데 그냥 일반적 계승이 아니고 위에를 조진 계승이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권으로 말하면 형제니까 당연히 같은 팀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정권으로 말하면 여당 야당이 바뀌어버린 거야, 대통령이. 그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썰도 있어요. 그래서 비류가 사실은 백제의 시조다. 그런데 온조에게 극복됐기 때문에 전부 다 날아가서 비류는 약간 쩌리같이 되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같은 부역인데 이쪽은 어떻게 보면 유목성을 더 강조하고, 그래서 말 타고 기마, 말 타는 쪽을 강조하고, 이쪽 같은 경우는 농경으로, 농경 쪽이 강해요. 그래서 백제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다른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부여라고 성씨를 삼는 걸로 봐서 자신들이 부여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고구려하고는 오히려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강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태 자식이지. 주몽 자식이면 저렇게 안 했겠지.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를 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변별하려고 하는 특수성들이 많이 보이는 걸로 봐서 저게 어떤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거냐면 팽당한 사람들의 비운이지. 이렇게 울분이 서려가지고 내가 너한테 잘해줬더니 네가 내 뒤통수를 까? 이러면서 내가 정통이었어 를 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 그 다음에 성립,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선호라고 하는 그런 분에 대한 게 조금만 더 잘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서 전 세계사에서도 나라 두 개를 만드는데 협조한 여자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대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들도 대단하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첫째 남편은 일찍 죽었고, 둘째 남편은 자신을 배신했고, 첫째 아들은 자신이 믿었는데 몰락했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머니 진정 강자는 저였어요. 이러면서 딱 나오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온조가 표면으로 나온 뒤에 소선호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소선호가 온조를 지지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정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사람은 소선호가 온조에게 제거됐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건 극단론입니다. 극단론.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기록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정도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소선호의 인생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파란만장하고 트라마틱한 그리고 한국사의 최고 정점에 딱 있는 멋져. 신라는 남성주의라면 신라나 가야는 뭐 김수로왕, 탈해왕, 그 다음에 뭐 김할지, 뭐 박혁거세 이렇게 남성주의라면 저기에는 어떤 강력한 여성주의가 느껴지는데 근데 결국은 비극으로 끝난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박염촉 왜 2차돈 얘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불교의 어떻게 보면 시작 527년과 관련된 2차돈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